저는 김미영, 43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역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남편 정우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77세이신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우가 고등학생일 때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뇌종양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에 관절염까지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다행히 시누이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 응급 상황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정우가 담당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저희 집은 왕복 1시간 거리인 양산에 있어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정우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집안 정리를 도와드리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함께 갔지만 아이들 돌봄과 집안일 때문에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 성격이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도와드리려 해도 아들이 하면 된다거나 내가 뭘 안다고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관계가 어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잦아졌고 관절염도 더욱 심해져서 혼자 장보기도 힘들어 하시게 됐죠.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버거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불안하지만 매일 왕복 2시간을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직장에서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우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업무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돌봄으로 쉴 틈이 없는 남편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해.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만 가니까 아이들이 서운해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호는 더욱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중요하고 저희 가족도 중요했을 텐데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되자 정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저희 가족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일요일 저녁 정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신다는 게 합가를 말하는 거야? 그래.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정우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럼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시설도 좋아지고. 미영아, 그건 안 돼.
어머니는 아직 77세야. 정신도 멀쩡하시고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야. 정호는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특히 큰 숙모가 겪은 일을 떠올리면 더욱 그런 것 같았죠. 정호의 제안을 듣고 저는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우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번, 저녁번, 밤번을 돌아가며 근무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돌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더욱이 두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과 학교 행사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으로 중요한 시기였고, 둘째는 초등학생으로 엄마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편하지 않은 관계인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호에게는 다정하지만 저에게는 까다로운 편이셨거든요. 음식 하나, 청소 하나에도 간섭이 심했고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아들하시니까 나한테는 하대를 많이 하셔서 성격 맞춰드리기가 힘들어.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다. 참아야 한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에, 평상시에도 안부 인사에, 병원, 동행까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 고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큰 걸림돌이었죠.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의료비와 생활비도 늘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두 번째는 육체적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 돌봄까지 더해진다면 제 건강도 걱정되었죠.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컸거든요. 집에서마저 편히 쉴 수 없다면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었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고민을 올려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댓글들은 다양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무조건 며느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찾아보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모시게 됐어.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우리가 좀 더 보태서 근처에 살면서 돌봐드리면 어울까? 완전 합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정호의 제안은 나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결국 돌봄의 부담은 며느리인 제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부부의 갈등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평소처럼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정호가 집에 돌아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 네, 어떤 분인데요? 박종수 씨라고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래. 5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외롭고 힘들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며칠 후 정호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후 집에 돌아와서 털어놓더군요. 어머니가 사실은 종수 씨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하셔. 정말요? 응. 장보기도 같이 가고 병원도 함께 간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학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지금이 좋다고 하시고, 우리 집에 오면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다고 하시더라. 정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도 있다고 고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마음을 모를 리 없다고 하셨다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에게 까다롭게 대하셨는데 속마음은 다르셨던 거네요. 며칠 후 정호가 박종수 씨를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생각보다 신중하고 진실한 분이야. 퇴직한 중학교 교사인데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난대. 정호는 박종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미영아, 어머니가 재혼을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정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혼이요? 어머니 나이에? 그렇다고 해. 박종수 씨가 먼저 제안했는데 어머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야. 정호는 며칠간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상의했죠.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좋은 일 아닐까? 사실 나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정호는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나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어머니는 나보다 종수 씨를 더 의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정호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다른 분과 만나실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그동안 잘 돌봐드렸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건강하고 밝으셨으니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 한 달 뒤 시어머니와 박종수 씨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가 자식들이 모두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종수 씨와 함께 박종수 씨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는데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병원과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분이어서 시어머니의 생활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럼 종수 씨가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주시거든. 아침에 커피도 타주시고 병원 갈 때도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말씀하셨다고 정호가 전해주었습니다. 박종수 씨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쳤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합가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고 시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 진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호에게 박종수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정호 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박종수 씨는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종수 씨,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박종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6개월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후 몇 달간 저희는 자주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종수 씨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는 결국 박종수 씨와 함께 보낸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박종수 씨가 곁에서 돌봐드렸고 저희 가족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례식 날 박종수 씨가 정호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정호 씨,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호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아들이 잘 돌봐줘서다라고 하셨어요. 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감사해하고 계셨던 거죠. 저도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결말을 보고 나니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효도란 무조건 자식이나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박종수 씨는 지금도 저희 가족과 가끔 만나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